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치 혹은 정치인에 관해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해도 되죠. 우리 어렸을 때도 박정희 찬가 많이 듣고 컸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으로 빠지진 않았잖아요. 전 사람이 가진 이성을 믿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오는 내내 뭔가 속에서 계속 불편한 게 느껴졌다. 뭐였을까?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인간형이 등장하지, 그지?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는 거 보면 선생님이 테이커와 매처와 기버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보자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뭐 당연히 애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혹은 언급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어서 스스로 검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있죠. 종종 있죠. 25년, 6년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내 안에서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라서 평소에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도 뭐 아는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 국회의원이 어떤 다른 당에 뭐 여당이면 야당, 야당이면 여당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좋아요나 그런 거는 누르지 않거든요. 역사 교과서에 이제 근현대사의 모든 장면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어떤 이념적 갈등과 또 그 정치적인 찬반 양론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느껴지는 감으로는 그 민주라는 것을 입에 오르는 것은 상당히 불순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좀 용기 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페미니즘 얘기할 때 그런 자기 검열이 조금 있고요.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실제 그 사회교사 또는 역사교사로서는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투명인간처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런 거는 사실은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선생님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일에 관하여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 궁금했던 게 떠올랐다.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자랑스러웠던 몇 년 전의 촛불혁명. 그 촛불혁명 시기에 학교에선 어떤 분위기였었을까? 촛불 집회 때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집회를 했잖아요. 촛불 시위를 하고 그게 이제 꽤 오랫동안 기간을 이제 몇 달 동안 걸쳐서 했는데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 따라서 이제 많이 참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가면은 분위기가 이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꼬마애들도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민주주의란 말만 나오면 그때 제가 4학년 사회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하면 막 선생님 저 촛불 시위 가서 항상 민주주의란 말이 나오잖아. 민주주의는 뭐 노래에도 나오니까 따라 부르다 했다고 막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래 하면서 갔다 온 사람 하면은 막 거의 다가 손을 들어서 그리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막 잠깐 한 5분, 10분 동안은 그 흥분의 도가니를 막 데워가지고 말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조금씩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하루는 선생님도 가셨어요? 막 그러더라고. 제가 솔직히 그래 갔다라고 딱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뭐가 제 입을 딱 틀막을 하는 거예요.
어제 100만 촛불 집회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서봉국 기자. 영국 BBC 방송은 무엇보다 시위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지난주보다 시위대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여전히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BC뿐만 아니라 모든 외신은 우리의 평화 집회, 촛불 혁명에 감탄했었다. 굳이 외신을 듣지 않아도 그날 우리가 거기서 느꼈던 감동과 자랑스러움을 잘 기억하고 있다. 가깝게는 4.19부터 시작된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가 꽃을 피운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소위 틀막하게 되는 배경은 뭘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서 나온 거예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우선 헌법 제7조에 있다. 법률로서는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라고 하는 거를 헌법에다가 집어넣은 거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때 그때 관권 정치라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심하게는 경찰도 동원되고 그 각 동네 우리 옛날에 기억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동장, 반장, 이장들 쫓아다니면서 그 각각 잘 아니까 집에 수건 돌리고 비누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 찍어 막 이렇게 푹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거가 부패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적인 의미에서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곤란해졌던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런 상태의 선생님들 소식을 들었다. 찾아가 봤다. 2010년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참교육 운동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몸달아 했고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렇게 앞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그런 한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변화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변화하기가 참 힘들구나. 물론 여러 가지 교직원 단체도 있고 그러지만 결국 학교에 돌아오면 개인이 해야 되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만난 것이 혁신학교였고 그 혁신학교는 저 피를 너무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바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는 결혼 2번 했습니다. 남편하고 1번 했고 혁신학교하고 1번 했어요. 라고 표현할 정도로 교육과정의 학교라는 곳이 아이들이 중심이 아니에요. 학교 행정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마다 쏟아지는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인 교사들이 움직이다 보면 너무나 바빠서 아이들은 뒷전이 돼버리기가 쉬워요. 막 그때가 학교 폭력, 막 법으로 매뉴얼로 막 그래서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고 이럴 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교육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 그 새로운 교육감님이 혁신학교를 중요한 최고 그 중점 사업으로 들고 나왔고 그 부분은 절대로 공감하는 바고 너무나 절실했고 그래서 마음으로 저는 굉장히 정말로 절실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한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방자치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댁을 이렇게 가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시의원, 구의원은 누구를 뽑고 뭐 도지사 누구 뽑고는 너무나 잘 하시는데 도교육감님은 뽑는지도 누가 나오는지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문자를 좀 보냈던 것이 탈이 났더랍니다. 어떤 문자를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감성적인 거였어요. 지금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해주시고 없잖아 이런데
또 당시에 보면 학교에 매일 업자들이 왔어요.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필요하냐? 말만 해 그러면은 우리가 갖다 줄게. 막 이런 것들은 진짜 아니 근데 유혹적이에요. 학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공짜로 준다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가 그런 게 들었어요. 업자와 결탁한 그런 후보가 아니고 그때 제가 정확한 개수를 모르니까 한 200여 시민단체가 지지하고 또 정교조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니 이렇게 알리는 것이 되게 시급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냈던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학교 밖에서 이제 동료 교사들에게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도 보내는 게 학생들한테는 못 보냈죠. 예. 동료 교사들한테 보낸 거예요? 동료 교사들한테 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오해도 했던 게, 막 뉴스에 보면 공무원에는 단체의 SNS에서는 공무원은 좋아요도 누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실은 사회쌤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기존에 당연히 알았겠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개인하게 보내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중립을 지키는 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 밖에서 내가 시민인데 학교 밖에서 이런 개인적인 의사를 표현을 못한다는 것을 감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다. 2020년 4월 13일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총선 때 뭐 모두 다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르친 애들이 그해 작년에 20살 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층 투표율이 낮고 투표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20살 된 몇몇 애들 생각이 나서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 잘 지내냐. 졸업한 지는 걔들이 이제 4년 됐고 4년 반 됐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3년 반 됐구나. 그래서 너는 어디 다니냐. 작년에 그러니까 대학을 가내는 대학 1학년이 되고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한 뒤였어요. 그래서 누구는 또 어떻게 지내냐. 가게는 잘 되냐. 이거 좀 물어보다가 투표는 했느냐. 그때 이제 사전투표 기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좀 정답을 알려줬죠. 1번, 5번 찍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투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알려줬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보낸 애가 몰랐는데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일베 이런 데 이렇게 빠졌던가 봐요. 제 카톡을 보고는 이제 옳았구나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나한테 카톡 받았느냐. 받았다 하니까 세 친구한테 캡처해서 좀 보내봐라. 총 4개. 이거를 재작년인가 2018년인가 19년인가 서울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인가 무슨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조 교사에게 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보를 해달라 그랬던가 봐요. 그 얘가 이제 거기다가 알린 거예요. 2020년 걔들이 아마 5월인가 중앙지검에 앞에 가서 뭐 고발하고 저거 뭐 이런 걸 했던가 봐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이제 7월에 경찰서에서 전화 왔고 그래서 이제 동부서가 조사받고 8월에 다시 검찰청 가고 이제 12월에 1심 판결 나고 2021년 8월에 2심 선고가 나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되어 있습니다. 김남철 선생님은 본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선거 전 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한다. 학생 대표는 아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예비선거니까 예비선거를 뽑을 수 있는 추진위원을 5만 명을 조성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한테도 그걸 보낸 거잖아요.
그 이게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예표 원서 있었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때 막 그 카톡이 단톡방 유행했을 때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 보낸 거죠. 저는 이제 당연히 그걸 믿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자세히 설명해 안 했다는 게 제가 이제 나중에 강태당은 너무 억울했는데 이야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절차상으로. 그리고 그때 문의를 했대요. 선관위들이. 그런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기소가 되고 법에서는 그야말로 법적으로만 해석을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질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저도 이번에서 알았는데 국가공무원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이런 거에는 공무원은 이런 말을 하거나 뭐를 보내거나 해서는 안 된대요.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누구하고도 그 법에 의하면 아마 형제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제간에도. 완벽하게 봉쇄당한 느낌이었다. 그러면 왜 일부의 선생님들은 특히 교육감 선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이 되는 걸까? 이런 이제 교육 예산만 경우를 말하면 이제 중앙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그 교육부의 관리들이 함께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도나 이제 시군으로 내려오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감과 그 다음에 교육감과 함께 있는 이제 교육청의 집행기구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죠. 이것을 또 일정하게 심의하는 것은 의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개인이거나 또는 학교 안에 교사들이 뭐 집단이다 하더라도 예산을 어떤 것을 편성하거나 뭐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구조죠.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또 잘 수행됐는지 심의되는 과정에서 각 학교나 교사들은 관여할 수도 최소한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구조였던 거다. 만약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관여하고 싶다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에 비해 현실에선 학교는 정치와 행정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는요 되게 이상한 게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일, 정부가 하는 일, 교육부가 하는 일, 교육청이 하는 일은 그거를 일종의 후광처럼 등에 업고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잖아요. 되게 예민한 얘기인데 그 정권이 시행하는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방어가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세월호 행사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학교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서울은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그걸 아예 공문으로 내려줬어요. 어떤 공문이냐면 학교에서 이런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 제가 오죽하면 그 공문을 인쇄해서 부장회의 때 나가서 봐라, 교육청에서도 권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후광을 얻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부의 정책 기조나 사회적 분위기, 지금 집권당이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이 자유롭게 얘기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조금 꺼려하는 게 있느냐,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의 현실이 전달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거죠. 자기 삶에, 자기 생활에, 뉴스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 배우는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인데 그 세상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고민해보고 선생님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이 봉쇄된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은 너무 억눌려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된 계기가 2016년 이제 2017년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떳떳한 교사로 서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저로서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 매일매일 대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변화하고 있음에도 나는 모른 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저한테는 딜레마였고 일종의 패러독스죠. 정치적 중립을 한다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가르치는 건 아닐까.
않을까라는 생각. 현실과 어긋나 버린 현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우리 사회에서 진짜 현실은 뭘까?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 독재 30년 정도를 거치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이룬 사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민주주의란 말이 굉장히 허술해요. 지금 한국 사회는 더 정확하게 보자면 후기 파시즘 사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릎이 탁 쳐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분야가 다 민주화됐을 것이란 착각.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도 바꿨으니까 에서 오는 아니란 자성말이다. 다시 학교를 보자. 제가 이제 그 교사를 하다가 원래 이제 해직이 되어서 9년 3개월 만에 학교를 복직을 했어요. 정규직 합법화와 더불어서. 그런데 학교를 와보니까 학교가 아이들은 변했는데 학교의 구조나 학교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도 안 바뀐 거예요. 어떻게 굉장히 애들이 뭐라 할까? 남 터치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저도 아까 급식하다가 급식 먹는데 수육이 나왔어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썰을 따보니까 조금 컸어요. 애들이 거의 다 안 먹고 있어서 먹다가 앞에를 잘라줄게. 잘라주면 굉장히 부드러워 먹어 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있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왜 마스크를 안 쓰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1학년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나 백신 맞았어. 그랬더니 백신 맞아도 걸린다고 했어요. 빨리 쓰세요. 그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1학년. 저 지금도 약간 기분이 좀 떨떠름한데, 그래서 미안해 하고 쓰고 그걸 다 잘라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1학년인데 1, 2학년 애들이 저는 정말 옛날에 개구져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다 뺄 것 같잖아요. 교육을 받았는지 한 명도, 저는 답답해가지고 살짝 코를 내렸다가 마이크를 썼다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은 진짜 놀아도 달리기를 해도 딱 그것까지 써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자기네끼리도 터치하는 거 싫어하고, 개구지다, 우리 옛날 개구지잖아요. 개구진 애들이 한 4-5명은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ADHD나 이런 식으로 한두 명 있고, 그런 애들은 오히려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애들 있는데 그냥 뭐 개구져서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래서 애들이 달라져서 저도 굉장히 좀 조심이 되고, 진짜 우리가 선진국인가 보다 생각이 들고, 어려움이 없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선진국이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학생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기성세대의 어렸을 적 기억으로 아이들을 보면 안 된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수직적 권력관계, 즉 그냥 외우고 따라해 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래도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정보 매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이 100%는 아니에요. 만약에 100%라면 옛날 주입식 교육 때는 100%였겠잖아요. 그게 유일한 배울 수 있는 통로였으니까. 요즘은 그러지는 않아요. 학생들도 본인들이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겪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선생님의 그런 미묘한 그런 것들을 읽는 거죠. 애들도 요즘에는 그 가정에서부터 받는 이야기들, 교육들이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친구 간에 많이 스스로 자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고요. 아니죠. 대번 선생님 우리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선생님 이상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권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사가 권력을 핵심을 잡고 있고 아이들은 따르라가 그런 관계였다면 당연히 그런 얘기 못하고 억압돼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관계 아니거든요. 민규야, 민규 혹시 이거 선생님 자리에 갖다 줄 수 있어? 아니요. 그래.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학교는 학생은 시키는 대로만 해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내의 수직적 권력 구조 개념, 선생이 시키면 학생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잘못된 개념.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제일 먼저 일제강점기 때 학교에서 칼을 찬 선생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이제 칼을 차고 들어오는 거는 이제 1910년대 이제 한정이죠. 10년대에는 이제 뭐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문관, 우리 같으면 일반 공무원,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모든 이제 공무원들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용 칼이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살상하거나 할 수 있는 칼은 아닌데, 그거니까 유니폼을 입고 칼을 차고 이제 자기 일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10년대는 어떻게 보면 억압적 아니면 좀 강압적 이런 분위기를 계속 내포하고 있는 거죠. 보면 이게 그 칼을 찬 교원이 많지 않아요. 왜 많지 않느냐면,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문관 하면 당대표현으로 판인관인데, 우리 같으면 구급 공무원 이상부터 포함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교원들 중에, 한국인들 교원 중에 이 문관인, 판인관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이제 사범학교도 많지 않고 이래서 자격이 조금 미흡하는 교원들인 거죠. 옛날에는 1종, 2종, 3종 했는데 3종이나 이렇게 되면 칼을 찰 수가 없어요. 학교장 정도만 칼을 찼고 나머지 일반 교사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대부분 뭐 과거의 교사에 대한 그 신뢰 아니면 대하는 태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당에서 대하던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 대하던거나 교사에 대한 권위는 좀 절대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교사에 관한 권위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시 말해 서당 시절부터 내려온 스승에 대한 존경이 이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에 반해 학생들의 자기 주장, 발언권은 어느 정도였었을까?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당대에는 10년대나 20년대 나오면 동맹휴학이 제일 크죠. 동맹휴학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니까, 한국에서는 뭐 대체로 뭐 80년대 대학생들의 동맹휴학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뭐 10년대, 20년대, 특히 20년대 같은 경우는 뭐 초등학생들의 동맹휴학도 적지 않고, 중학생들,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합한 정도가 이제 고등보통학교인데, 여기에 동맹휴학도 결코 적지 않거든요.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의식이 강했다고, 그리고 이제 발언권이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신 학칙은 지금보다 더 엄격합니다. 30년대와 1920년대 차이가 나는데, 1920년대만 하게 되면 당시에 가장 입시로나 아니면 뭐 수재가 간다는 학교가 지금 경기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고등보통학교 또는 뭐 경성 제1고고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학교의 입시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뭐 해마다 들어온 입학생이 다르지만 보통 한 100명을 기준하면 100명 들어오면 10년대 후반부터 20년대에는 100명 들어와서 졸업할 때 한 50명도 안 남아요. 퇴학하거나 스스로 퇴학하거나 중퇴학을 자퇴하거나 퇴직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이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는 더 심해요. 사립학교들은 입학생 대비 한 30%밖에 졸업 못해요. 30대 들어가면 이제 학교가 이제 안정화되면서 한 90% 정도 졸업하게 되는데, 20년대가 그게 이제 지금 학자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학자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립학교는 이제 편입이 안 돼요. 대신 이제 공립학교들끼리는 전학은 가능한데 편입이 안 되는데, 사립학교들은 얼마든지 편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항상 보결 시험이 있거든요. 가령 내가 이번에 중앙에서 잘렸으면, 이게 잘렸다는 표현하죠. 중앙에서 그만두거나 잘렸으면 배제로 가면 되고, 배제가 안 되면 양정으로 가면 되고, 그도 안 되면 이제 중동으로 가거나 경신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번 학교들이 학생들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받는데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학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학교에 대한 굳이 뭐 연연하지 않는, 뭐 굳이 이제 조선에서 이제 하다가 동맹휴학을 하다가 조금 이게 이제 빨간줄이 그어졌다 하게 되면 일본 가서 다시 다니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모르겠는데, 학교가 이제 언제든지 좀 자기 발언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스승에 대해서는 좀 깍듯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당시 교사들은 현실 정치에 관하여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했다. 뭐 당시 당연히 발언할 수 있죠. 학교 운영권은 개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공립학교에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국인 교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최소한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특히 제국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고등사범학교라고 해서 지금의 대학사범과 정도를 나와야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정도 공립 들어가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는 아주 위계적이라서 발언이 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른에 대한 것들은 존중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다만 대사회적 발언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당대에 한국에서 일본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미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 뭐 중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본과 같은 경우 많지가 않아서 최고의 출신이거든요. 지금 보면 뭐 외국 유학 박사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대학 졸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1%도 안 되니까 이분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되냐면 갈 직장이 없는 거죠. 한국에 뭐 이렇게 대학이라는 것이 제국대가 하나 있지만 거기는 조선인을 뽑지 않고 또 사립의 전문학교 있지만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많이 자리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 교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이 가는 곳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학문도 하고 신문에 기고도 하고 잡지에 글 쓰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연사로 나가고, 그래서 보면 교원들이 정치적 발언은 뭐 잡혀가지 않을 범위 내에서는 하고 그 외에 이제 대사회적 발언, 명사로서 발언들은 충분히 하죠.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시절의 학교는 유사성도 많고 차이점도 많아 보인다. 우선 지식인으로서의 교사는 대사회적 발언을 활발히 한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당시 사진 자료를 구해서 가만히 보는데 나의 어린 시절 학교가 생각났다. 교육감이라도 오면 미리미리 손들고 답할 학생을 정해주고 각본에 따라 수업을 했다. 괜히 덩달아 우리도 긴장하면서 말이다. 큰 차이점도 느껴졌다. 일제 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항의한 반면 요즘은 주로 학부모가 항의한다는 게 차이점이었다. 그런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후보가 있다. 그러면 선거 때라면 학생들도 관심이 많잖아요. 또 부모님들한테 또 듣는 소리도 있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잖아요. 또 가끔 짓궂은 애들은 그걸 가지고 또 놀리려고도 하고 선생님들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참 애매하죠. 이 아이의 부모의 어떤 지금 현재 조건도 모르겠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부모님의 영향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이게 학생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본인들의 얘기를 학생들은 간접적으로 경험 삼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가치관이나 그런 인식이 형성이 되겠죠.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스스로 학생의 상태보다는 그 부모의 상태를 더 신경 쓰는 게 보인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교권 보호라 해서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교감생 받아가지고 일단은 뭐라 오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요. 알아보겠다고 좀 달래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를 다 불러서 물어보고 저희도 처음에 영문을 몰랐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했던 거 뒤져봐도 뭐 이렇게 북한을 찬양한 것도 감구도 없는데 왜 그러시지 하고 계속 했단 말이죠. 읽기도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작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한 줄씩 그거 읽는 거예요. 하고 학급에서 학급 헌법 만들기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의 헌법 정신은 뭐 우정이다. 우정이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뭐 평등하게 노력한다. 이게 뭐 잘못된 건가? 무슨 아이들하고 뭐 교실 헌법을 만든 게 잘못된 건가 하고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용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뭐 전화 또 하셨는지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 아셔가지고 하셨는지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주의는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말을 좀 바꿔가지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말은 했어요. 얘들아 이거 옛날에 인민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이제 국민으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말은 하고. 대체로 학교장이나 학교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이제 딱 닫습니다. 이제 방어적으로 되고 또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논쟁 자체를 이제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다 무조건 빼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빼라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학부모의 항의는 소위 진보적 성향의 부모에게서는 오지 않는다. 보수적 성향의 부모에게서만 온다. 그게 이상하죠. 그게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선생님들이 특히 이제 신우회라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동학연 회의라고 모이면은 그렇게 노무현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그게 듣기 싫어서 모이기 그 동학연 회의를 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가면은 아니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진짜로 교통이 막히는 것도 노무현 탓이다. 그때 뭐 연애가 잘못돼도 노무현 탓이다. 정말 저거 그거 느꼈거든요. 제가 그 자리와 그 느낌과 그걸 다 알아요. 너무 말씀을 욕을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셔도 될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잖아요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건 없어요. 해도 욕이나 약간 좀 안 좋게 정부의 비판을 해도 정부 비판했다고 전화 오는 경우는 못 받았어요. 모든 보수는 아니겠지만 항의하는 부모의 내용을 보면 군사 독재의 잔재를 느낄 수 있다. 학교는 작은 군대와 같은 사회이기에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무조건 따른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이들이 걱정됐던 거라고 보인다. 상당히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정도 있는 거고요. 이게 최근에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 격차가 엄청 벌어지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사원들의 민주적인 이제 뭐 복지라든지 처우 생각하지만 또 중소기업은 또 다를 거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5인 이하 사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이게 점점 벌어졌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들의 문화들을 받아 안고 아이들이 학교에 왔기 때문에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학생들이 어디서 안전하게 그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정치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회에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안전한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것 같다. 아직 대한민국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정치를 포함한 모든 논쟁이 연습되어야 한다. 진보적 가정을 가진 학생은 보수적 배경의 학생을 경험하고 반대로 보수적 배경의 학생도 진보적 배경의 학생을 경험하는 논쟁 연습. 안전하게 선생님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는 진짜 민주주의 수업 말이다. 여기서 처음에 내가 느꼈던 답답함의 원인을 알았다. 우리 교실이 가진 그 특유의 답답함.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지만 예전보다 행복 지수가 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얼마 전까지 헬조선이란 별칭을 썼었으니까. 돈이 최고라고 강조하는 사회다 보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던 인문학 분야가 더 강화되기를 바랬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는 내 마음에 있는 여유가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겠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아직도 아이들은 학교의 가르침,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인성과 목표가 정해진다고 믿는 사회다. 여기서부터 생각과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마무리하기 전에 세상의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교육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우리 교실에서도 언젠간 그런 수업이 진행되길 바라면서. 재작년에 나는 인도의 오로빌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다. 오로빌은 세계인들이 모여서 50년 이상 실험과 경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공동체다. 거기서 교육받은 한국 청년도 만났다. 초등학교에서 그녀가 받은 수업 내용을 들려줬다. 이는 필수 과목이라 했다. Yes, it's awareness of your body. And we have it's a really good method. I think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like it's mandatory. It's one of these, you know. It's exactly practice. This is just a piece of like one method,
and it's I guess it's much more meditative, and it teaches you to be slow and steady, which is totally necessary in life, because my mom always tells me, Ganga, slow and steady. So basically you do this motion of bringing your hands up and crossing them slowly, and this action, like, I'm not so sure, but this action, doing it super slowly but consciously, not stopping, like you have to be moving every second but so little, you know, for like 20, 30, 40, 50, 60 minutes, and even longer if you keep practicing. And I lasted like 20, 30 minutes. And then stuff like hearing different sounds, you know, we'd have like tests, we'd have, you know, try to see like, try to hear which sound you hear is the furthest away, and then how further away you can go, and then the closest one. And same with, you know, we would experience with, yeah, a lot of things. Okay, one last thing. You said you really want to bring your cousins here. Yeah. Right? Why? Because, oh, like that. Because I love them very much, and I want them to have the truest life they can have, you know, the truest experiences. You know, in Seoul, I feel like there's too much limitation in what they need, but then their desires and wants with like food and all these like Coke and products from like evil brands is like stuff. I mean, they're stuffed with all this bullshit, and it terrifies me because when I'm there, I feel like shit. But that's because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you know, what I rather and what I don't rather in my life. So I have a voice to be like, no, I don't like this. But the kids they're not there by choice, and they have no idea that they're growing into this, you know? And I don't want that for someone I love so and care for so much. I wanted them to just like see the horses, go to the beach, try out cool stuff like skating and surfing and bicycling and walking through the forest and playing with dirt and animals and gardening. I wanted to show them the playground here, go to the swimming pool, just like, yeah, for the experience. And I needed them to know the pleasure of climbing trees, because in Korea, the kids don't know that they can climb trees. It's not in their, you know? Yeah. 우리 학생들이 나무에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